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에 보통 주택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의 경매를 할 때에 제일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주택의 임차인 관계들입니다. 그러한 그 임차인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이 주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이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는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채권을 물권화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입니다. 네, 군사 정부시죠. 군사 정부가 아주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사실 어려운 이 입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임차인들이 사실 보호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부동산 경매를 할 때는 이것 때문에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리고 목적이 뭐고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둑에도 정석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뭐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외울 것이 아니라 이 근본 목적,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던 그런 거에 주된 그런 용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습니다. 연역은 자 81년도 그죠? 5.5공화국이 탄생하자마자 거의 바로 만든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전세보증금인데, 전세보증금은 그 주인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딴 사람한테 팔려져 나가게 되면 채권이 물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법의 가장 큰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내가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든지 간에. 예, 후순위로 오는 누구든지 간에. 후순위는 주택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나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은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요건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민등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입신고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정 요건 이하에 있는 소액보증금은 웬만큼 되면 무조건 3분의 1, 그저 보증금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87년도에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확대. 왜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액보증금의 이 크기가 옛날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옛날에 100원짜리 하던 연필이 지금은 1,000원 합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이하만 연필만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보호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것이고, 89년대는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되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무슨 대항력? 자, 그것은 후순위로 오는
어떠한 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나는 거기에 내 임차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선순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후순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권일지라도 거기에는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차주택, 임대차 목적 건물의 등기부상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없는 주택에, 그러니까 앞쪽에 선순위 저당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집이라는 얘기죠. 서로 깨끗하지 않더라도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깨끗한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집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이길 0시부터 왜 입주한 날부터 하지 왜 그 다음날 0시부터 하냐 이거죠. 이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입신고한 곧 다음날 0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왔죠. 입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하면은 대항력을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항 요건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대항이라는 건 뭡니까? 대항은 내가 내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죠. 그죠? 예.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은 적극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적극적.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안 줘? 그러면 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을 통해 가지고 경매를 실행을 해 가지고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근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다 배웠죠?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실행하면 임의경매라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주택임차보호법의 임차 보증금도 똑같이 역시 일정한 요건만 갖추기만 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그 우선 변제권은 바로 근저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대항력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나오네요. 그죠?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가 바로 우선 변제권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이사를 와야 되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그죠?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나는 비로소 적극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도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근저당권이 마치 설정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언제 근저당권이 설정됐냐? 바로 확정일자에. 이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면 도장 딱 찍어주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다 기록합니다. 이 계약서라고 한다면 계약서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명부에다 도장을 딱 찍고 해가지고 이 계약서는 몇 월 며칠에 그런 계약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환가대금, 배당대금이라는 거죠. 배당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아닙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던 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네, 소액임차인은 그냥 임차인이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최의 약자입니다. 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환자여서 그냥 누워만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확정일자도 할 수가 없고 몰라서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입신고 동사무소 가지도 못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둘 다 동시에 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선 보호해주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우선 변제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변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막강 파워죠, 막강 파워. 보증금 등 일부를 담보물권보다도 우선해서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임차라고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입신고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격려하기 전까지. 예, 경매 기입 신청은 뭐냐면 보통은 경매가 딱 진행이 되면은 이런 최우선 변제가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되니까 주인이 이런 소액 임차인하고 짜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지만 최우선 변제의 요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나는 이사 가야 돼. 이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안 받았어요. 경매도 신청 못 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야지만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 그러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나 이사 왔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2년 후에 하게 되겠죠. 그건 2년 끝난 다음에 하게 되니까. 그럴 때 대항력이 만약에 내가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딴 데로 이사 갔다라고 하면 대항력은 상실이죠. 왜냐하면 점유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사 갔으니까요. 그죠? 전입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사 갔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은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임대차 기간은 2년 미만의 계약이라도 1년을 계약했더라도 나는 2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을 수가 있지만 1년 동안 계약했으면은 1년 안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년에 계약을 하면은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은 2년을 살 수도 있고 계약대로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